자, 이쪽은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지금 이탈리아의 주요 도시이죠. 그래서 로마는 이탈리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에서 작은 도시로 시작한 것이 로마 제국인데,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게 우리 알다시피 지중해 바다에서 삐죽히 튀어나온 요 반도를 이탈리아 반도고, 여기에 로마라는 도시에서 시작한 나라가 로마 제국입니다. 처음에는 왕이 통치하다가 귀족들이 중심이 된 귀족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귀족들의 대표 회의를 원로원이라고 해요. 이들이 나라 일을 추진하는 집정관을 독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평민들의 힘이 세져요. 왜냐하면 중장보병이라 해가지고 평민들이 자기 돈을 내고 자기가 무장을 하고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 내가지고 자기가 전쟁에 참여해서 공을 세우다 보니까 평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게 돼. 그래서 정치 참여 요구가 강해집니다. 귀족들도 얘네들을 무시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평민회가 구성이 되고 그들의 대표인 호민관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축이 귀족들의 대표인 원로원, 평민회 이 두 가지로 쪼개지게 돼요. 여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귀족들의 대표인 원로원과 평민들의 대표인 평민회 이렇게 구성이 된 게 양대 축이고, 여기서 각각 한 명씩 귀족 한 명, 평민 한 명이 집정관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 있죠? 귀족 한 명, 평민 한 명이 집정관을 차지하고 최고의 권력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화정, 로마의 공화정 시스템은 요 세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평민 대표, 귀족 대표, 그들의 권력을 집행하는 집정관. 그래서 요 단어 정도는 알아두고, 여러분이 이 공화정이라는 표현을 잘 모르더라고. 요거는 왕정과 반대 개념이에요. 왕정은 왕이 통치하는 부분에, 이 공화정은 왕이 없어요. 왕 대신에 국민이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가 정치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대표적인 공화정이죠. 왕이 없잖아. 대신에 대통령을 뽑아서 그 사람이 권력을 휘두르게 되죠. 이런 시스템을 공화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로마는 왕에서 시작했지만 잠깐의 귀족정을 거쳐서 국민이 대표인 공화정을 하게 되고, 이런 공화정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랬던 로마 공화정이 발전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전투가 포에니 전쟁이에요. 역사책 좀 읽은 사람들은 알 거예요. 로마가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이탈리아 반도를 다 통일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카르타고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카르타고랑 전쟁을 치르게 되면서 카르타고를 이기면서 요 일대를 로마가 다 차지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요 바다가 뭐였어? 지중해였었죠. 로마가 카르타고를 누르고 승리하면서 이 지중해 지역이 다 로마의 땅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우스개로 지중해는 로마의 호수다라고 할 정도로 이 일대를 다 로마가 먹었어요. 대제국이 형성이 된 거죠. 근데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야. 로마 입장에서는 식민지가 많아지잖아요. 그 식민지에서 뭐가 들어오냐면 식민지의 값싼 농작물들이 로마로 들어와. 그리고 거기서 잡은 노예들 있죠. 노예들을 데리고 귀족들이 대농장을 운영합니다. 그럼 노예 가지고 농작물을 생산을 하면은 값이 되게 쌀 거 아니야. 또 식민지에서도 값싼 농작물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로마에서 자기 땅 가지고 농사 짓던 이 자기 농장 가지고 자기 농사 짓는 자영농이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몰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기 대규모의 농장에서 값싸게 농작물을 생산하고 식민지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자기 땅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몰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라쿠스 형제라는 사람들이 활약은 하지만 끝내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에니 전쟁으로 사회 혼란도 있었다라는 거. 이 혼란을 틈타서 누가 등장하냐면 군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카이사르라고 불리우는 유명한 삼두정치라고 해요. 세 명의 군인들이 서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쟁탈전을 벌입니다. 여기에 최후의 승자가 카이사르예요. 그래서 카이사르가 얘네들 없애려고 루비콘 강을 건넜다고 하죠. 원래 카이사르는 이쪽에서 군인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로마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여기 루비콘 강이라고 있었는데 이런 유명한 표현을 썼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나는 이미 칼을 빼들었기 때문에 주사위는 던져졌다. 가서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씨발 좆대는겨 해가지고 강을 건넙니다. 칼을 빼들고. 근데 성공하죠. 그래서 폼페이우스 제거하고 크라수스 제거하고 카이사르가 로마 공화정에서 최고 권력자가 됩니다. 근데 로마는 공화정을 유지하고 싶어 했었어요.
이 사람 아직 왕은 아니고 황제는 아니지만 거의 황제처럼 막 군림하니까 사람들이 카이사르를 죽입니다. 심지어 카이사르 죽일 때 누구도 있었냐면 카이사르가 양자로 삼았었던 블루투스라는 애도 있었어요. 그래서 카이사르가 블루투스 너 맞아 외치고 죽었다고 하죠. 그래서 카이사르가 절대 권력자에서 아들한테 칼에 맞아 죽습니다. 암살당해요. 그리고 누가 권력을 잡냐면 블루투스도 양자였지만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카이사르의 어떤 유언을 보니까 옥타비아누스한테 권력을 승계하겠다라고 써놨어.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권력을 승계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라이벌이 있었습니다. 혹시 안토니우스라고 들어봤나요? 이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있고 이 안토니우스가 사랑에 빠진 너무나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들어봤어요? 이집트의 여왕이었던 클레오파트라. 요 둘이 또 사랑에 빠지네. 그래서 로마의 장군이었던 안토니우스는 원래 카이사르의 넘버원 부하였었거든. 이 안토니우스랑 옥타비아누스가 권력을 두고 최후의 격전이 벌어지는데 안토니우스가 또 클레오파트라에 빠져가지고 둘이 손잡고 옥타비아누스랑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악티움 해전이라 부르는데 거기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거두고 황제 정치를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안토니우스는 자살하고 클레오파트라도 자살하게 됐죠. 클레오파트라는 너무 유명하죠. 아주 이쁜 미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 그 당시 클레오파트라를 그림으로 남겨놓은 그림이나 동전에 새겨놓은 걸 보면은 코가 이렇게 매부리 코래. 무슨 새를 그리는 것 같은데 그리고 목에 목살이 많았대요. 한마디로 좀 살이 쪘나 봐. 매부리 코에다가 목살이 있을 정도의 살이 쪘던 클레오파트라인데 미인으로 소문난 이유는 그 당시 때 미의 기준이 좀 달랐나 봐. 통통한 여자가 미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기록에 의하면 클레오파트라가 상당히 지적이래. 똑똑하대. 그래서 아마 이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의 어떤 외모보다는 지적인 외국어도 잘하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빠질 수밖에 없대.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여성들이 좀 이쁘다고 생각해요? 외모 이렇게 이쁜 여자? 근데 쌤은 외모는 금방 실증나는 것 같아. 이게 지적인 거. 와, 쟤 똑똑하다. 지혜롭다. 이런 여자가 더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남자친구들, 여자 사귈 때,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 사귈 때 선생님처럼 완벽한 몸과 완벽한 얼굴 가진 사람, 물론 매력적이긴 하지만 얼마 못 가요. 그래서 좀 지적인, 똘똘한,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오래 갈 수 있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자기 남자친구나 여자친구한테 물어보세요. 너 옥타비아누스가 누군지 알아? 모르면 헤어지세요. 그것도 몰라? 빠가! 한마디 외치고 헤어지세요. 뒷감당은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알아야지 좀 매력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랑 클레오파트라를 물리치고 최고 권력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 당시 때 나이가 18살이래. 18살 때 최고 권력자가 됩니다. 그랬더니 귀족들의 회의였었던 원로원에서 칭찬합니다. 옥타비아누스 짱이에요. 당신은 존엄한 자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줘. 그랬더니 옥타비아누스가 꺼지세요. 저 존엄하지 않아요. 저는 단지 로마 시민 중에서 첫 번째 시민일 뿐입니다. 프린캡스예요 라고 스스로 자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옥타비아누스의 별명이 많아요. 귀족들이 붙여준 아우구스투스도 옥타비아누스고 스스로 외쳤던 프린캡스도 본인의 별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칭호를 얻은 대단한 사람이 옥타비아누스. 그래서 본인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때부터 로마가 황제가 등장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왕이 정치하다가 귀족이 정치하다가 평민까지 가담한 공화정, 그러다가 제정이 시작됩니다. 황제 정치란 뜻이에요. 이거를 고등학교 때는 원수정이라고도 부른다. 원수정. 자, 근데 옥타비아누스 뒤를 이어서 여러 왕들이 있지만 5명의 뛰어난 황제들이 이어서 등장합니다. 오현제라 그러는데 현이 현명하다, 지혜롭다. 5명의 지혜로운 황제들이 등장을 하면서 로마의 전성기가 찾아옵니다. 땅도 최대 영토를 차지하지만은 아주 뛰어난 황제들이 등장하면서 문화적으로도 융성합니다. 이때를 뭐라 부르냐면 로마의 평화시대라고 부릅니다. 더 유식한 말로는 팍스 로마나라 해가지고
국제 전성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약간 벤치마킹 하잖아. 옛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앞으로 팍스 아메리카나를 추구하겠다. 요거에서 벤치마킹 했었어요. 미국의 번영을 다시 누르겠다. 팍스 아메리카나. 원래 원조는 팍스 로마나라 해가지고 로마의 전성기 때라는 거 알아두고. 근데 이랬던 로마도 몰락을 합니다. 쇠퇴하게 됩니다. 군인들이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군대가 황제를 몰아내고 지들이 황제가 돼. 그리고 또 다른 군인들이 개 죽이고 지가 또 황제가 되고, 수시로 황제를 마음대로 바꾸던 개판인 시대가 있었고, 그러다가 디오클레티아누스 때 로마를 4개로 쪼갭니다. 그러다가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 해가지고, 대제라는 표현은 우리 광개토 대왕 있죠? 큰 황제란 뜻이야. 엄청난 황제인데 이 사람 때 수도를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폴리스, 비잔티움이라고도 하는데 일로 옮깁니다. 이게 지금이 어디냐면 터키의 주요 도시인 이스탄불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수도를 옮긴 걸 천도라고 하는데, 수도를 로마에서 일로 옮긴 사람이 있었고, 또 테오도시우스 때는 로마를 둘로 쪼갭니다. 동로마, 서로마로 쪼개요. 그래서 서쪽 로마, 동쪽 로마. 그래서 로마가 원래 이렇게 있었으면은 이렇게 쪼개서 서로마, 동로마로 쪼갠 사람이 테오도시우스야. 그러다가 서로마는 누구한테 망하냐면 게르만족에 의해서 금방 망합니다. 하지만 이 동로마는 이름을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하거든요. 1000년 동안 더 지속이 돼. 그러다가 오스만 제국이란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이 이 동로마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서로마랑 동로마 나눠서 다시 배울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쇠퇴하게 된다라는 거, 4개로 쪼개졌다가 수도를 바꿨다가 2개로 쪼개졌다가 서로마는 망하고 동로마는 1000년 동안 유지되었다라는 거. 근데 로마의 문화 부분은 한마디로 실용적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 문화 한마디로 뭐로 표현했어요? 인간 중심적이다. 헬레니즘 문화 한마디로 세계 시민주의고 개인주의적이다. 근데 로마는 실용적이야. 왜냐하면 넓은 영토를 통치하다 보니까 실용적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도로가 건설이 됩니다. 로마로 다 연결이 돼. 길이 잘 닦여 있어. 왜냐면 지방으로 빨리 가야 되고 중앙으로 빨리 연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가 잘 닦아져 있는데, 이것을 아피우스 가도라고 합니다. 그 수도교. 물 숫자잖아. 로마 시내로 산기슭에서 물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게 물길을 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너무 잘 아는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이죠. 검투사 놀이도 하고 전차 놀이도 하고. 그래서 콜로세움은 영화에도 자주 등장하죠. 그다음 개선문.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을 맞이하는 개선문도 있었고, 판테온 신전. 그래서 이탈리아를 가면은 이런 것들을 주로 관광지로서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알고 가면은 많이 보이게 되고, 로마 하면은 이런 건축물들을 실용적으로 많이 만들었었다는 거 알아두고, 그리고 로마 하면 또 자랑할 거리가 법입니다. 법. 지금 유럽의 상당수 법들이 다 로마법에서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관습법이었어. 관습이란 말은 어떤 글자로 만들어진 건 아니야. 그냥 의례적으로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게 관습인데, 그래서 그냥 옛날 관행대로 하는 관습법이 있다가 12표법 때는 성문법이라고 해요. 성문법은 뭐냐면 기록을 남겨놓은 거야. 그래서 논쟁이 되잖아. 요 봐라. 12표법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빼박이야. 빼도 박지 못하고 그냥 이거대로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시민법. 로마 시민한테만 적용되는 시민법. 그러다가 대제국이 형성되었죠. 모든 로마 제국에 적용되는 만민법. 그러다가 아까 동로마가 생겼죠. 동로마의 유명한 황제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인데, 이 사람이 앞선 로마의 법을 총정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라고도 하고 로마법 대전이라고 해가지고 앞선 법들을 최종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이런 순서대로 법이 체계화되었고 유럽 법률의 뼈대가 되었다는 거 알아둘 필요가 있고, 학문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로마하면 아주 중요한 것이 크리스트교가 등장한다라는 거. 크리스트교는 십자가랑 관련된 종교들을 크리스트교라고 해요. 흔히 크게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천주교라는 게 있고 기독교라는 걸로 지금은 쪼개졌죠. 근데 그걸 다 합쳐서 크리스트교라고 해요. 하느님 믿는 거, 예수님 믿는 거. 그래서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은 성당을 다닌다고 하죠. 기독교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죠. 근데 성당이든 교회든
천주교든 기독교든 똑같은 거야. 다 뭐라 부른다? 그리스도교라 부른다. 창시는 예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 하느님의 아들 예수가 땅에 내려와서 복음을 전파하다. 근데 이 사람으로 내려온 예수, 하느님의 아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태어났대.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사랑,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사랑하고 구원자 이름을 믿으면은 죽고 나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하느님 아래 누구나 다 평등하다. 이 평등을 강조했기 때문에 여성, 노예 이런 하층민들을 중심으로 많이 퍼진 것이 이 그리스도교라고 하죠. 근데 그리스도교에서는 뭘 강조하냐면 유일신 사상이 있어요. 신이 하나래. 누구? 하느님. 그 하느님 이외에는 믿지 말라 그래. 심지어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래. 누군가를 특정적으로 이렇게 믿고 따르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하라고 합니다. 황제 저거 우상이야. 숭배하지 마. 그때 황제가 기분 좋아할까요? 황제가 싫어하죠. 그래서 이걸 계기로 천주교도들을 죽입니다. 박해라는 표현을 쓰죠. 정기적인 이유로 죽이는 거. 그래서 이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이라는 것에 숨어서 예배도 드리고 이 신앙을 지키고자 하게 되는데 이 박해랑 카타콤이라는 것들. 그러니까 초기의 천주교 신자들은 죽임을 많이 당했어요. 선생님도 지금 천주교 신자이긴 하지만은 요 시대 때 천주교는 목숨 내놓고 믿어야 돼요. 우리 보령 지역이 또 천주교 박해로 또 유명하잖아요. 저기 갈매모 성지라고 있어요. 우리 충청 수영성 옆에 이렇게 바닷가가 있거든. 거기에 지금 가면은 여기서 사람들 하도 많이 죽여가지고 여기 성당에 서 있어. 예전에 여기 어떻게 죽였냐면 모가지를 잘랐어요. 나뭇가지 이렇게 해놓고 머리를 이렇게 달아놓고 시체를 여기 백사장이잖아요. 여기 바다고 그럼 백사장에 이 목 잘린 몸뚱아리 있죠. 이렇게 놔뒀어. 그럼 우리 서해안이기 때문에 바다가 밀물 때 들어와가지고 요 시체 있죠. 싹 끌고 바다로 싹 끌고 갑니다. 그래서 여기 불과 한 200년 전에는 요 바다 안에 목 잘린 뼈다구가 나뒹굴었어. 수백 구가. 그래서 선생님 가끔씩 여기 키조개가 유명하거든. 키조개 먹으러 가는데 그 오천의 앞바다를 보면은 그 아래 수많은 시체들이 잠긴 걸 알고 있단 말이야, 나는. 그래서 거기서 건진 키조개가 딱 놓여져 있는데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혹시나 해가지고 이거 먹어보거든요. 먹으면은 또 졸라 맛있네. 이 역사적 사실 알아서 그런가 더 맛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가 키조개가 유명한데 키조개뿐만 아니라 천주교 박해지로 유명한 동네가 우리 오천이라고 하는 바다고 보령에 있는 바다인 거죠. 그래서 우리 동네는 박해로 유명하다 정도 알아두고. 근데 퍼집니다. 아무리 박해를 하더라도 그리스도교가 많이 퍼지게 돼.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 밀라노 칙령이라는 걸 발표해가지고 그리스도교를 공인합니다. 공인이란 말은 공적으로 믿어도 된다고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러다가 테오도시우스 때는 그리스도교를 국교화까지 합니다. 나라의 종교로 인정을 합니다. 그 나라 로마는 다 그리스도교를 믿어야 돼. 그래서 공인과 국교를 거쳐서 지금까지 오고 있고 세계적인 종교로 등장을 했죠. 세계 4대 종교가 있죠. 불교, 이슬람교, 그리스도교, 또 뭐가 있나요? 힌두교가 있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교. 그래서 선생님도 천주교를 믿습니다. 선생님 세례명은 이거예요. 처음 들어볼 겁니다. 요 세례명 맞춘 사람 선생님 마이쮸 10개 줄게요. 그리고 유럽 문화의 기반이 돼요. 유럽은 다 천주교를 믿었었어. 그래서 유럽 여행 가보면 여러분 관광 상품이 거의 다 뭐냐면 성당이야, 성당. 옛날에 서유럽에서는 거의 다 천주교를 믿었었거든. 그리스도교.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가 로마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공인했고 테오도시우스 때 국교화 되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요 아래 부분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뒤에 자료를 볼게요. 로마에 가면 요걸 볼 수 있대요. 여기에 로마의 초기 왕인데 쌍둥이에요. 이 형이 동생을 죽이고 로마를 건국하고 최초의 왕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로물루스랑 레무스라는 이름의 형제인데 한 명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냐면 늑대의 늑대.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 애가 왕이 되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늑대가 신화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곰의 후예라고 하죠. 얘네는 늑대의 후예라고 합니다. 젖이 아주 탱실탱실한
튼실하게 젖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걸 먹고 자란 애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왕정에서 시작을 하고 나중에 공화정이 자리 잡게 되죠. 집정관, 원로원, 평민회. 그랬던 로마 공화정이 퍼지게 되는 것이 포에니 전쟁. 아래에 있던 카르타고를 점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카르타고 아주 유명한 장군이 있어요. 한니발 장군이라고. 코끼리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로마의 뒤통수를 치게 되는데 뒤통수를 로마가 맞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코끼리를 데리고 설마 이 알프스 산맥을 넘을까라고 했는데 넘어버렸어. 그래서 한니발이 저게 뒤통수를 때린 걸로 유명하고 아주 명장입니다. 하지만 끝내 로마가 승리를 거두고 이 지중해 일대를 로마가 차지하면서 자기네 나라의 호수로 삼은 것이 로마라는 거. 그리고 이걸 계기로 식민지가 많아지죠. 그래서 거기서 노예 데려오고 값싸게 농작물 들여오고 이 데려온 노예를 통해서 대농장을 운영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농이 몰락하게 되고 그걸 해결하고자 했었던 그라쿠스 형제가 있었고 잠깐의 군인 정치 행해지다가 카이사르가 권력 잡았다가 암살당하죠. 그래서 카이사르의 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가 권력을 잡게 되죠. 그래서 로마의 황제로 등장을 하고 원로는 이 친구를 뭐라 불렀냐면 저놈만 자요 아우구스투스입니다 라고 했지만 옥타비아누스가 꺼지세요. 저는 1시민일 뿐입니다 라고 겸손을 떨었지만 이때부터를 황제의 시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황제 정치의 시작. 자, 로마 제국의 영역이 나오네요. 요걸 계기로 동서 로마로 쪼개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비잔티움,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하는데 로마 수도에서 일로 옮긴 황제도 있었고 나중에 둘로 쪼개지고 여기는 게르만족한테 망하고 천년 유지되다가 여기는 나중에 오스만 트루크한테 오스만 제국에 망하게 되죠. 카타콤 이게 줬었죠. 크리스트교 신자들이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도망가냐면 지하로 도망갑니다. 지하의 무덤이야. 여기 무덤에서 지하 무덤에서 예배드리고 미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에서 비밀리에 박해를 피해서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을 카타콤이라 하고 지금은 관광지로 개발이 되어 있죠. 이런 신앙을 지켰던 사람은 대단한 것 같아. 지하에서까지 무덤에서까지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 그리고 콜로세움 로마 하면 건축물이 유명하죠. 워낙 유명하니까 원형 경기장이고 여러 가지 여기 전차놀이, 검투사놀이 등을 하면서 만들어진 건축물. 그리고 아피우스 가도 혹은 아피아 가도라고 해서 길을 닦습니다. 워낙 영역이 넓어지니까 빨리 지방으로 가고 지방에서 빨리 오기 위해서 길을 잘 닦아놨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로마 하면은 길을 잘 닦았고 건축물. 그래서 로마의 문화의 특징을 하나 뽑으라고 하면은 실용적이다라는 표현이 이런 건축물들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판테온 신전이 또 로마에서 유명하죠. 판테온이라는 뜻은 모든 신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신. 그러니까 신이 여러 명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만들어진 것이 크리스토교가 국교화되기 전일 거야 아마. 왜냐면 크리스토교에서는 신을 하나만 믿기 때문에 모든 신을 위한 신전을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모든 신을 믿다가 크리스토교가 나오면서 유일신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수도교 물 숫자입니다. 그래서 위쪽으로는 물을 로마로 공급을 해주고 이 아래에서는 사람들이나 전차나 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 주변에 제국이었었던 땅들 있죠. 프랑스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어요. 수도교. 그래서 서유럽 가면 수도교 한번 꼭 봐야 돼. 포로 로마노 발음 잘해야 됩니다. 이게 가끔 이상한 야한 그런 발음이 되기도 하는데 포로 로마노인데 로마에 가면은 그 중심지래요. 지금 많이 헐어졌지만은 여기가 중심지였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치면 서울의 한 종로쯤 되는 로마 시대 때 중심지가 여기였었다고 하죠. 그리고 개선문. 우리 개선장군이라는 표현 들어봤나요? 로마가 이런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전쟁을 많이 하잖아. 어떤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잖아. 그러면은 흰색 말 4마리가 끄는 전차에 태워가지고 개선문을 통과시키게 했었대. 사람들이 양쪽에 도열해가지고 박수치고. 그래서 승리를 거둔 이 장군은 백마 4마리가 끄는 전차에 딱 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을 들으면서 개선문을 딱 통과하는데 마치 자기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신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 근데 여기서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메멘토 모리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해요. 메멘토 모리. 아까 말이 4마리 있었죠. 말이 4마리가 끄는
전차에 전쟁의 영웅이 딱 타잖아, 장군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 박수치고 개선문을 딱 지나가는데 여기 한 명이 더 탔다 그래요. 얘는 노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칠 때 이 장군 막 우쭐하잖아. 그럼 노예가 이 장군한테 귓속말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알려줬대. 메멘토 모리가 뭐냐면 너 언젠가 죽는다. 죽음을 기억하라. 너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네가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지만 메멘토 모리 너 언젠가 죽는다.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 그러니까 겸손하라 이거죠. 너는 지금 전쟁의 영웅이 됐고 사람들의 박수는 받지만은 우쭐하지 말아라. 너도 언젠간 죽을 것이고 신이 아닌 이상 죽을 것이고 깝치지 말고 겸손해라. 그래서 겸손의 미덕을 알려주기 위해서 최하층민인 노예가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렇게 외쳤대요. 그래서 이 메멘토 모리가 이때 쓰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문은 전쟁에 승리한 장군을 위해서 만든 것도 있고 또 평화 시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때는 어떤 황제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개선문도 있고. 그래서 개선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나중에 나폴레옹이 이탈리아를 차지하고 이 개선문이 너무 멋있었나 봐. 이걸 띄어다가 프랑스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잖아. 그래서 이걸 모방해서 프랑스의 개선문을 또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탈리아 가면 볼 수가 있대요. 그래서 메멘토 모리, 이 표현 상당히 선생님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넌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죽는다. 종민이 너 줌바도 잘 주고 완벽하지만 또 언젠간 너도 죽을 거야. 그러니까 겸손하게 살아. 끼키야 너가 몇십 년 살겠니? 죽는다. 겸손하게 살아라. 메멘토 모리. 혹시라도 자기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막 우쭐해가지고 막 깝친다. 메멘토 모리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겸손하게 살아라. 메멘토 모리. 상식이니까 좀 알아두세요. 자, 최종 정리할게요. 로마 제국은 이탈리아 반도에서 시작한 조그만 도시 국가였었습니다. 그래서 공화정이 자리 잡게 되는데 삼두마차라 그랬었죠. 평민 대표인 평민회, 원로원, 집정관 요 세 개의 축으로 운영되는 공화정이 있었고 이 공화정이 포에니 전쟁을 계기로 영역이 확대가 되죠. 그래서 지중해를 자기네 호수로 만드는 포에니 전쟁 카르타고를 누르고 승리를 하게 되죠. 하지만 사회 혼란을 초래했었죠. 식민지로부터 농작물도 값싸게 들어오고 노예가 들어오면서 대농장이라고 하는 라티푼디움이 운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자연농이 몰락하게 되고 이걸 해결하고자 그라쿠스 형제가 노력했지만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군인들이 깝치는 시기 최후의 승자가 카이사르였지만 카이사르마저 양자한테 암살당하고 또 다른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랑 클레오파트라를 누르고 최고 권력자가 되죠. 그래서 18살에 아주 잘생긴 이 영웅이 등장하니까 원로원에서 뭐라 그러냐면 존엄한 자요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랬더니 옥타비아누스가 꺼지세요. 저 그렇게 존엄하지 않아요. 그래서 프린캡스 저는 첫 번째 시민일 뿐입니다. 이렇게 겸손을 떨죠.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프린캡스 이런 칭호 누구다? 옥타비아누스다. 그래서 본인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때부터를 로마가 황제들이 정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황제 정치해서 제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운이 좋은 게 이 뒤를 이어서 5명의 뛰어난 황제들이 연달아 등장하게 되죠. 이때를 로마의 평화라는 표현을 쓰고 영어로 팍스 로마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최전성기를 누리는 것이 이때 로마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건 없죠. 쇠퇴하게 됩니다. 군인들이 깝치게 돼요. 그러다가 로마가 4개로 쪼개졌다가 잠깐 수도를 이때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옮겼다가 테오도시우스 때는 동과 서로 로마를 분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마, 동로마가 있었고 서로마는 게르만족한테 망하고 동로마는 1000년 동안 유지되다가 오스만 제국한테 망하게 되는 것이 로마의 역사입니다. 로마의 문화를 한마디로 실용적이다. 왜? 넓은 영토를 통찰하다 보니까 실용적일 수밖에 없어. 특히 건축물은 시험에 졸라 잘 나오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수도로 물 끌어왔고 콜로세움, 경기장, 개선문, 개선장군, 판테온 신전 이런 건축물들 관광지로도 유명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로마의 유산이 법률이었었죠. 관행에 따라 하던 관습법, 그 다음에 기록을 해놓은 12표법, 그 다음에 로마 시민들한테 적용되는 시민법, 모든 로마 제국한테 적용되는 만민법, 그다음에 북로마 황제였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정리한 로마법 대전 이렇게 발전했었고 유럽 법률의 토대가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로마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크리스트교, 지금의 성당, 교회로 계승이 되었죠.
이런 것을 다 그리스도교로 합니다. 그래서 창시는 예수가 있었죠. 하느님의 아들. 그래서 사랑,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다. 평등을 강조하면서 하층민들이 사랑했었다. 근데 유일신 사상이나 우상 숭배를 금지하면서 황제가 탄압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박해를 당하고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렸었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하죠.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는 공인을 받았어요. 믿어도 좋다. 테오도시우스 때는 아예 국교까지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고 유럽 문화의 기반이 되어서 유럽에 가면은 볼 수 있는 것이 널링게 성당이다. 자, 그리고 이건 중요하지 않고 포에니 전쟁. 카르타고를 누르고 지중해를 로마 것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라티품 디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라쿠스 형제가 개혁했지만 실패했고 군인 정치 잠깐 했다가 옥타비아누스가 권력을 잡았고 로마 제국의 영역이 이렇게 전성기라는 거. 나중에 서로마, 동로마로 쪼개진다라는 거. 카타콤, 크리스토교가 박해당했던 현장이고 콜로세움, 아피우스 가도, 판테온 신전, 수도교, 포로 로마노, 개선문 등 건축물들. 로마의 문화는 한마디로 실용적이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